이 시간에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 내 몸 혁명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 모든 대사 질환의 뿌리다라는 장을 읽어볼게요. 모든 것은 인슐린 저항성에서 비롯된다.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체중과 체지방이 늘기 시작했을까? 아니면 살이 쪘기 때문에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을까? 이 질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나는 예전부터 몸이 망가지면서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몸이 망가졌다고 표현한 것인데, 속뜻은 골격근과 지방 조직의 작동 능력 저하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면 자주 먹게 되고 또 덜 움직이는 증상이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서 체중과 뱃살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것을 임상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 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체중 감량 전략을 제대로 짤 수가 없고, 또 조금 어렵겠지만 비만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정체 생리학인 만큼 이번 장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피하 지방의 기능 부전, 간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 골격근에 지방이 끼는 근육 내 지방 축적 등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면서 또 동시에 악화 요인입니다. 물론 렙틴 저항성, 만성 염증, 장내 미생물 불균형, 만성 스트레스, 서카디안 리듬 장애와 또 수면 부족 등 다른 요인들도 비만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인슐린 저항성이야말로 모든 대사 기능 이상의 뿌리입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분해 모드에서 합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인류는 기아를 겪으면서 진화해 왔는데요. 우리는 먹을거리가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한 이 조상들의 후예입니다.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 인류는 생존을 위해 영양소 부족을 극복하는 효율적인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식량이 있으면 충분히 먹어서 남은 에너지원을 몸에 저장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자 잉여 에너지를 저장한 것인데요. 이러한 대사 과정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가 바로 이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쉴 새 없이 먹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진화의 산물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게 돼서 비만, 지방간, 당뇨병, 심혈관 질환이라는 달갑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만성 질환의 출발점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알려면 먼저 인슐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죠.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혈액으로 분비되는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합성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인슐린은 간과 근육에서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비축해둡니다. 또 지방과 단백질을 합성하고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 분해를 억제하여 혈액으로 유리 지방산이 방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조금 더 쉽게 인슐린의 작용을 식사 전후 상황으로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복 상태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분해 모드로 바뀌는데요.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간은 비축해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방출하거나 글리세롤, 아미노산 등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도 뇌가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간 덕분입니다. 골격근을 포함한 다른 조직들은 포도당을 뇌에 양보하고
또 지방 조직에서 방출하는 유리 지방산을 연료로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식사를 하면 음식에 있는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면서 혈액 내 포도당, 즉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이를 인지하게 되고 곧바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면 지방 조직에서는 유리 지방산 방출이 억제되고 또 간에서도 포도당 방출이 억제됩니다. 인슐린 스위치가 켜지면서 우리 몸은 분해 모드에서 다시 합성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인슐린의 도움으로 골격근, 간, 지방 조직이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흡수하면 혈당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골격근, 간, 지방 조직 중 가장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유입하는 기관은 바로 골격근입니다. 근육은 흡수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남는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비축하는데요.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골격근은 혈액 속 포도당의 약 70에서 80%를 흡수합니다. 이 말은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골격근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식후에 가볍게 산책을 하는 등의 신체 활동은 식후 혈당 조절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간은 흡수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들어 저장하고 또 지방 조직은 중성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데요.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한다면 간은 포도당 유입보다 인슐린에 의해 포도당 방출이 억제되는 것으로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지방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의 지방 분해 억제 작용으로 유리 지방산 방출이 차단되면서 혈액 내 지방산 농도가 줄어들므로써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리 지방산 농도가 줄어들면 다른 조직들이 지방산보다는 포도당을 연료로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죠. 인슐린 스위치가 오작동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인슐린 분비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혈당은 보통 70에서 140 사이를 오가야 하는데요. 분비량이 다르니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작동 능력도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작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앞서 설명한 인슐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일단 식후에 혈당이 쉽게 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은 포도당이 계속 많네 하면서 인슐린 분비량을 평소보다 더 늘려 이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보상작용인 셈입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액 내의 인슐린 농도가 이 생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확 높아져 있는데 이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먹는 일과가 나흘만 연속되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옵니다. 초기에는 식사 후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 수치보다 더 높아지는데 이때는 진단이 쉽지 않은데요. 식후 인슐린 검사를 병원에서 시행하지 않을 뿐더러 진단 기준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악화되면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공복 상태에서도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복 인슐린 검사 수치가 올라가 있으므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악화된 단계로 공복 혈당도 정상 수준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고 높은 혈당으로 췌장의 베타세포도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더 악화되어 인슐린 분비량마저 감소하면 높은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해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의 악화 단계는 대규모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13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매년 공복혈당 수치가 조금씩 늘다가 당뇨병으로 진단받기 3년에서 6년 전부터 공복혈당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2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 후 이 상태가 차츰 악화되면서 당뇨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식후 고혈당이 나타납니다. 또 공복혈당이 정상 수치를 벗어나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악화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 공복혈당이 100을 넘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체중관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찍 발견해서 인슐린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당뇨병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 골격근, 지방 조직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앞에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는 신호라고 했는데요. 우리 몸에서 대사 유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직, 바로 골격근과 피하지방 그리고 간입니다. 대사 과정에서 이 골격근이 포도당을 잘 끌어다 쓰지 못하면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간에 지방이 끼면 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방세포가 더 이상 여분의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면 피하지방에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납니다. 어느 조직에서 먼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다른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전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생기는데요. 그리고 피하지방의 인슐린 저항성은 비교적 늦게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간, 골격근, 지방 조직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 간은 공복 상태가 되면 비축해둔 포도당을 방출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데요. 식후에 인슐린이 분비되면 간은 분해 모드에서 합성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방출하던 모드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고 글리코겐으로 만들어 비축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간에 지방이 일정량을 넘어 축적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포도당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포도당을 계속 혈액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혈액 내 포도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식후에 남아도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비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공복 상태일 때 써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글리코겐이 충분하지 않으니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받기 원하는 뇌는 불안하게 됩니다. 자꾸 달달한 음식을 찾도록 우리를 조정하게 되죠. 음식으로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간은 근육 단백에 있는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내보내야 하는데요. 아미노산이 단백질 합성이 아닌 포도당 생성에 쓰이다 보니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근육을 볼게요. 인슐린 분비로 인한 포도당 이용은 주로 근육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골격근의 인슐린 저항성은 특정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는데요. 골격근이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 상대적으로 간과 지방 조직으로 이 포도당이 더 많이 흘러 들어가게 돼서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간에 지방이 끼는 지방간이 생기고 체지방이 증가해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조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인슐린 스위치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지방 조직에서 지방산이 혈액으로 방출되지 못하는데요. 지방 창고의 문을 닫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근육과 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도
아직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은 피하 지방은 여분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쌓아둡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증가하고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하 지방은 한없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숫자도 늘어나야 여분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하는데 지방세포 분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지다 보니 더는 여분의 에너지를 비축하지 못하고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하 지방 조직에 기능 부전이 생기는 것이죠. 피하 지방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 조직에 비축되어 있던 중성 지방이 분해되어 혈액 속 유리지방산으로 방출이 됩니다. 포도당과 유리지방산이 동시에 증가하게 되면 골격근은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대사 유연성은 더욱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됩니다. 피하 지방 기능 부전이 오면 혈액 내 포도당과 유리지방산이 둘 다 증가하게 되는데요. 포도당과 유리지방산의 농도가 둘 다 높아지면 오히려 둘 다 연료로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지나친 경쟁이 둘 다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죠. 고혈당과 또 고농도 유리지방산에 장기간 노출되면 골격근의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악화되고 지방간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넘쳐나는 유리지방산은 내장 지방으로 복부에 축적될 뿐만 아니라 간, 췌장, 심장, 혈관 등 다른 조직에도 흘러들어가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높은 혈당에 췌장 베타세포의 손상이 가속화되면서 인슐린 분비 능력까지 떨어지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심장 근육에 지방이 쌓이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며 염증과 산화 반응으로 혈관 내피세포가 망가지니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각 인체 조직은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대사 이상은 몸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사실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불편해야 바로 치료를 받을 텐데 이 불편한 증상이 없으니 차이피 미루다 결국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몇 가지 신호가 있긴 한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뇌는 몸에서 당이 떨어지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당이 떨어졌나 봐 하며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가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서 달달한 커피 믹스나 초콜릿을 찾는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떡이나 과일, 과자같이 혈당을 높이는 간식을 식사 중간에 자꾸 찾는 것도 의심해 봐야 할 증상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니 객관적 징후로 일찍 찾아내는 게 확실한데요. 첫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특히 뱃살이 나오고 내장 지방 비만이 있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허리둘레가 남성의 경우에 90, 여성인 경우에 85cm 이상이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혈압, 공복혈당, 강화혈색소, 공복 인슐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산, 간 기능 검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검사에서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 공복혈당 100 이상, 강화혈색소 5.7% 이상, 공복 인슐린 7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 LDL 콜레스테롤 130 이상,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의 경우 40, 여성의 경우 50 이하, 요산 남성의 경우 6.0, 여성의 경우 4.5 이상, ALT 남성의 경우 28, 여성의 경우 20 이상,
이런 수치들이 나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생겼거나 앞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뱃살이 두둑한 중년이거나 젊은 나이라도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결코 인슐린 저항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만과 각종 대사 질환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인슐린 저항성으로 모여드는 대사 질환들. 비만 진료를 오랜 기간 해오면서 내과의 각 분야들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의학자들이 내과에서 다루는 각종 대사 질환의 뿌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은 이미 내분비 내과에서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는데요. 대사증후군은 심장 및 혈관 질환을 다루는 순환기 내과 전문의들이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미국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과 의료인을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2001년 제3판 개정안에 대사증후군을 치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주범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렸음에도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낮아지지 않자 결국 복부 비만,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혈압과 혈당을 함께 조절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의 임상증후군입니다. 콜레스테롤만 표적으로 삼아서는 심혈관 질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함께 인슐린 저항성을 동시에 잡아야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순환기 내과 의사들도 대사증후군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통풍의 원인인 고요산 혈증을 다루는 신장 내과 전문의들도 기저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이미 오래전부터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화기 내과가 비교적 늦게 합류했는데요. 1980년 처음 보고된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환자가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저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 또 협심증과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 고혈압, 통풍, 지방간의 이 기저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병 등을 하나로 묶어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인슐린 저항성 문제는 모든 대사 질환의 출발점으로서 우리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욱 부각되리라 예상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최대한 줄이고 예방하는 게 비만을 비롯한 각종 대사 질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면서 또 동시에 악화 요인들, 즉 피하지방의 기능 부전, 지방간, 근육 내 지방 축적에 대해 각각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방 조직, 간,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와 또 과정을 이해하면 살이 찌는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사 질환의 뿌리가 되는,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